그러나 그간 세월은 많이 변해 있었다. 특히 동서 역관계가 그랬다. 영국과 유럽은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 중국을 모방하고 공자를 배우던 20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대등해지거나 중국을 추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존슨은 저 말 속에는 영국의 비약적 존슨의 저 말 속에는 영국의 비약점 발전에 따른 민족주의, 제국주의적 교심과 함께 유럽 중심주의적 자만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아기가 두 발로 걷게 되자마자 걸음마를 배울 때 쓰던 걸음마 줄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버리는 것과 같은 행태였다. 영국인의 이런 태도 변화는 1735년 완전히 예절 바르지 않고 모든 과학에 완전히 능하지 않은 어떤 중국인도 없다고 중국인을 극찬하고 1738년에는 기족성과 지식이 일치하고 배움이 상승하는 만큼 신분이 상승하고 출세가 덕스런 근면의 결과인 나라, 어떤 인간도 무지를 위대함의 징표로 나태를 고귀한 태생의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중국의 정치 제도의 경탄에 맞이 않던 세뮤얼 존슨이 40여 년 뒤인 1778년에는 중국인을 야만인으로 격화시킨 이 대변덕에서만큼 잘 드러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골드스미스의 태도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말년에 중국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함께 영국인들의 관심이 중국에서 프랑스와 유럽 내부로 쏠리면서 중국 열풍은 영국 국민들 안에서 더욱 시들해졌다. 영국과 유럽은 프랑스 문제를 둘러싼 실랑이 속에서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하는 1870년까지 한동안 유럽 바깥으로 눈을 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자, 이게 1870년에 보불 전쟁이 있어서 나폴레옹 3세가 세당에서 포로로 잡히죠. 그런데 이때에 그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죠. 우리 조선에서는 대웅군에 의해서 많은 프랑스 6명의 신부가 서남터에서 처형되고 30여 명의 한국 카톨릭 교도의 간부급 되는 사람들이 처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병인양요 때 불란서 로즈 제독에 이제 함대가 들어왔는데 한 번은 첫 번째는 한강까지 올라와 가지고 궁궐이 보이는 데까지 배를 댔어요. 그런데도 이제 놔뒀는데 전쟁을 하기 싫어서 하면은 붙으면 크게 많이 죽으니까 그들이 측량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런 걸 안 다음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이제 11월경에 또 저기 병인양요가 되는데 강화도에서 일대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프랑스 장교 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리아 원정이라는 그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병인양요라고 프랑스 병사가 본 병인양요라고 해서 번역되어 있어서 찾으면 금방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인들이 조선 장병들이 싸움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엄청 날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많이 이제 죽었어요. 6, 7명이. 이쪽도 피해가 컸지만 그쪽도 피해가 커서 그냥 중국을 칠 때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원명을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도 원정에서 공략하면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원군의 불호령하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 성과도 못 얻고 로즈 제독이 패배하게 돼요. 패배해서 돌아가게 된다고. 패퇴한 거죠. 그걸 이 프랑스 장교의 관점에서 그때 중국 황궁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황궁에서 프랑스군이 패퇴했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희낙낙거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막 그 종주국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압박을 하다가 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조선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처형이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나서는
그리고 너희들은 종주권도 없구나. 혼낼 수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한 거거든요. 프랑스가. 그리고 패배해버린 거예요. 근데 패배라고 다 돼 있어. 프랑스 그게. 나는 우리 국사책에 프랑스군을 물리쳤다는 소리 내가 못 들었는데 대원군이 혼자 물리쳤다고 좋아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그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패했다는 객관적인 글이 써져 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봤어? 정신 나간 국사책이야. 프랑스군이 그대로 기록에 패배했다고 써놨는데 패배 여러 가지 나와. 또는 실패라고도 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살아 돌아간 그 프랑스 신부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조선 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가지고 누구죠?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유대인을 꼬드겨서 남현군 묘지를 파가지고 그 뼈를 갖고 와가지고 중국으로 그것하고 자기들 그 신부들에 대해서 처형했잖아요. 그 죄가를 맞바꾸려고 그리고 거기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맞바꾸려고 그걸 도구를 해요. 근데 얼마나 튼튼한지 이 묘가 못 들고 새벽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슴푸레가 어두고두 나타나니까 거기 묘지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도망가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신부가 오페레타에게 요구한 거니까 두 개가 연결된 사건이야. 병인양요와 이 남현군 묘지 도굴 사건은. 나 국사에서 그거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료를 보니까 두 개는 직결돼 있어. 프랑스 로즈 제독이 안 움직이니까 개별적으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남현군 묘지를 파도록 하는데 그 신부의 그 행동에 대해서 프랑스 군 내부에서 또 프랑스 외교단 내부에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에요. 어떻게 시신을 끌어내야 그걸로 교섭을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가. 그건 어느 나라에 의해서든지 규탄받을 수 있고 조선의 경우에 유교국가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건 조선과 뭔가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뭔가 어그리먼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조선과 한판 붙겠다는 거라고. 그래갖고 프랑스 그 북경에 있는 프랑스 내부 사람들 안에서도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1870년이 돼 가는데 1866년부터 70년까지 이 프랑스는 이 유럽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이런 병인양요를 더 치를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세 번째 원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국에 보고를 하고 군대를 더 보내달라 그러는데 프랑스 중앙정부는 꼼짝달싹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요. 이게 지금 이 사건과 1857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보불전쟁. 유럽 바깥으로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시점은 그렇지만 1870년까지 1877년은 아까 보불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유럽 문제에 이놈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좀 한참 지나서 1789년 한참 지나서 좀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나잖아요. 그때도 정신이 없어. 유럽 문제 안에 매몰돼 가지고 극동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때 이제 유럽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때에 1870년 이후부터 중국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년 만인 1920년에 중국이 다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세계 무역 4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근데 그 역사를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또 중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몰라요. 그 경제사 그 부분을. 1920, 30년대 중국이 어땠는지를 몰라. 그냥 계속 가난해진 거로만 알고 있어요. 20년대에 4대 무역 대국으로 복귀하고 30년대에 대번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30년, 40년 이런 때 엄청나게 중국이 부강하게 올라오는 때라서 뭐 남편들 돈 못 벌면 맨날 그러지.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다 해준다고. 인천항에 배 들어온다는 게 그런 소리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물건을 이제 떼서 와서 들어오면 왕창 팔아가지고 다 지금까지 뭐 당신 그 어려웠던 거 다 청산해 줄 테니까.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라는 말이 그 말이야.
인천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중국이 잘 쌀 때라고. 그리고 그때 만든 폭탄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만들 정도로 중국의 기술이 발전돼 있어서 그 폭탄으로 윤봉길 의사가 7명을 다 살상해버린 거야.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 이전에 이봉창 의사가 가서 터졌는데 위력이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중국군이 엄청나게 미안하게 생각하던 차에 사람만 죽었잖아. 괜히 이봉창 의사만. 그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새로 만든 폭탄을 여러 차례 실험해본 결과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이제 터뜨린 거예요. 근데 진짜로 위력적이었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해 사변을 일으켜서 30만을 죽여요. 일본 놈들이 중국 사람을. 근데 그걸 원수를 못 갚어. 중국 놈들이 그걸 우리 윤봉길 의사가 그 원수를 갚아버리니까 거기 상해 점령군 사령관부터 다 돼지잖아 그때. 총영사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 사인하는 놈 있지, 일본 놈. 그 다리 하나 없이 짤락짤락 쩔렁거려서 나오잖아. 그때 다리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그마한 외교관이었는데 이제 커갖고 외무부 장관이 그 사이에 된 거지. 그럴 정도로 이 시기 1789년, 1770년 이후부터 역사, 특히 경제사를 잘 알아야 된다. 깜깜이 속이야, 깜깜이 속. 장국장, 알았어? 아니, 알았냐고, 그 전에. 1920년과 30년대에 중국은 세계 최고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 중국이 폭삭 망하는 건 공산당이 집권해가지고 무슨 그 사회주의 변혁한다고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확 말아먹어 버리는 거야. 1980년까지. 그때서 개혁개방해갖고 이 정도 왔죠. 올해를 기점으로 중국이 미국의 GDP를 따라먹을 거예요. 지금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극비 문서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보면은 물론 그 월드뱅크에서 이미 나온 건데 다만 실질 국민소득으로 환산만 했을 뿐이야.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보면은 실질 국민소득으로 미국이 20조 달러, 중국이 27조 달러라고. 지금 현재 플러스 성장하는 유일한 나라야, 중국이. 물론 대만도 플러스 성장하는데 한 1% 정도라서 크게 그렇지는 않고, 오늘 또 발표된 거 보면 우리나라 마이너스 1%라고 또 나오대. 마이너스 0.8%가 아니라 또 떨어져서 조금 각 세계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0.8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한국은. 그래서 선방했다고 그러는 편인데 중국은 3%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놀랍죠? 미국은 마이너스 18%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3% 성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뒤집히지. 올해가 골든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별짓을 해도 성장하려면 성장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별짓을 해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먹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 차례가 설명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세 가지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독일과 영국 관계. 영국은 지금 독일에 비해서 좀 초라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에요.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몰리니까 EU에 들어있는 한 자기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내빼는 식으로 패권 경쟁을 거기는 이제 해소해버린 거고,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한일 관계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미국이 중국한테 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견제를 해서 그걸 끌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이 똑같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다고. 근데 견제 당하는 쪽이 더 발전하고 있어. 그들은 지금 영국처럼 내빼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대들고 있다고. 계속 공격하고.
우리 전 세계에다가 유명히 못되게 하려고 노비하고 막 그러잖아, 일본이. 미국이 막 인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려고 들고.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중국이라는 말을 일본도 못 집어넣고 빼버리고, 인도도 그러고. 인도고 중국하고 군사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는 이길 것이다. 물론 중국은 지금도 엄청 허술하고 우리 한국 사람 눈에 봐도 경제나 뭐 기술이나 아직도 엄청 허술하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막 인해전술로 경제를 인해전술로 해버려요. 조금 발전하면 엄청나게 걔네들은 곱하기 하면 많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 패권 경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세계 역관계가 보여요. 경제 발전 그 파워 트랜지션 권력 전이 현상을 잘 봐야 된다. 지금은 영토를 늘려가지고 국력이 커지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죠. 그 나라가 영토 안에서 그냥 발전을 해가지고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국제정치에서 권력 전이 현상이라고 그랬죠. 권력 전이 현상이 지금 세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브렉시트와 우리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하니까 그날부로 일본의 모든 대기업은 런던에서 사무실을 다 뺐어. 근데 그 브렉시트를 하면서 나올 때 BBC니 뭐니 가장 많이 거론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런 EU 같은 데 안 들어가고도 엄청 잘 발전하고 있다. FTA 맺으면 그럴 수 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하자. 벤치마킹 대상이 한국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오히려 사무실을 더 크게 늘려버려서 런던에다. LG도 더 크게 늘려버리고.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들이 믿고 지금 같이 해볼 만한 데가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은 계속 발전 중이잖아요. 지금 더 경제가 영국과 한국 간의 경제가 엄청나게 돈독해지고 규모가 커졌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IMF 비슷한 거 맞았을 때 일본 놈들 다 도망갔거든요. 미국도 다 도망가고. 근데 삼성하고 LG는 계속 남아갔고 막 거기에서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러시아 재벌들이 삼성한테 거래상에 있는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들의 중앙 사무실 센터 건물을 건물로 삼성한테 준 거예요.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삼성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써라. 그 대신 임대를 거꾸로 우리한테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소유권은 보존을 해줬어요. 경제가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뒤에 그냥 돈으로만 치르고 그 사무실은 그대로 다 돌려줬다고. 1억 6천만인데 러시아 인구가 현재 95%가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고 있대요 지금. 놀랍죠? 그런데로도 막 그냥 우리나라 상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서 굳이 우리가 막 팔라고 세일즈맨 하고 다니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다 사가고 뭔가 어디선가 좀 더 공자님 말씀대로 움직여가지고 엄청난 그 K 브랜드가 누적된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K방학과 관련해서는 22개국인가 우리나라의 군대와 의무대를 파견한 데가 22개 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거의 공짜로 다 줬어요. 근데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한 나라에서 아우성인데 멕시코 이런 데서 진단키트를 받으면 얼마나 반갑겠어. 응? 마스크로 구하려고 싸우는 마당에 막 수백만 장을 막 줬어요. 각 나라에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각 나라가 다 달라고 그러니까 6.25 참전국을 제일 먼저 챙겼고 그 다음에 의무대 보낸 나라다. 외교를 상식적인 선에서 은혜를 갚는 거니까 어려운 때 은혜를 갚아야 될 게 아니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잘 해왔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국내 문제가 뭐 추미애나 때리잡고 조국이나 때려잡는 데다 정신을 꼬라박고 있으니까 뭐가 국제적으로 뭐가 일어난지를 몰라 한국 사람들이 그런 뭐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뭐 미국 봐 더 난리잖아요. 금방 내가 보니까 조지아주에서 뒤집혀갈 직전까지 갔는데 666표 차이래. 그거는 조지아는 못 이기는 데요. 화이트 트래시의 거의 왕소굴이거든. 한 번도 민주당이 거기서 이긴 적이 없어요. 애틀란타가 주도고. 흑인 차별 엄청 심하고 인종차별 심한 데예요. 애틀란타에 하면 우리 한국인이 30만이 사는 거니까 30만이면 도시 하나 정도 되잖아. 그런 차별을 뚫고 거기서 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한번 내가 가봐. 거기 사람들 많이 아는데 거기는 그냥 한 번도 민주당이 못 이겼어요. 이번에 잘못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50년 만에. 아마 말이 엉뚱은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되면은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될 거고 그 보수파들 나와가지고 뭐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어쩌다고 온갖 소리 막 하고 앉아있던데 텔레비에서 알지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전문가라고 해갖고 나와서 공약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 대한 공약을 짠 그 전문가 말을 중시하지. 우리는 정상회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실무적으로 바텀업으로 해나가고 올라가서 다 됐을 때 정상들이 만나는 거지. 정상들 만나서 뭐 지금 실속도 없이 트럼프가 생쇼만 있지 뭐 한 거 있냐. 그건 원래 외교 방식이 아니거든요. 실무적으로 다 해놓고 마지막 테이프 끊는 식으로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거고. 바이든은 DJ의 막약한 친구예요. DJ가 망명 시절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망명을 했을 때 그때부터 도와준 사람이라고 바이든이.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상원의원으로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DJ 만나려고. 그리고 자기 딸들까지 이제 놀러 온 거니까 딸들까지 데려가갖고 이제 휴전선에 가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전망대에서 그 사진도 남아있고 그러던데.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DJ하고 넥타이 교환했죠. 서로 넥타이. 아마 다음 대통령은 DJ 키드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한국에서.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든하고 제일 친할 수 있는 것은 DJ가 기른 사람들밖에 없잖아. 아니 한국 국민이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고 칠 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더 말하면 너무 정치적일 것 같아서 더 안 하겠는데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죠? 전혀 무관한 선거가 아니에요. 미국의 선거가. 물론 우리가 직접 영향받지도 않지만은 한번 국민들이 더 생각해서 그걸 소화해서 대응을 하는 거니까. 지금 다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싱가포르가 국민소득이 6만에서 7만 달러예요. 자체의 발전을 통해서 6만, 7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없어요. 지금 7만 달러 정도 되는 데가 스위스고 12만 달러가 룩셈부르크고 6만 달러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게 걔네들은 거저 먹기야.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부자가 미국처럼 떳떳하지 못해요. 다 숨어 산다고. 근데 미국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존경받고 막 그러죠. 왜? 평생 버는 돈을 막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는데 빌 게이츠는 1% 남기고 99%를 사회에 환원을 했잖아요. 알래스카하고 미국이 철도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그 러시아 간에 베링 해협에 철도를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에? 그래가지고 남북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그냥 올라가고 미국을 기차로 갈 수가 있어. 기차.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비행기가 아니라 14시간 반 걸리잖아요.
난 유럽은 7시간 내지 8시간 걸려요. 근데 2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돌아버리겠던데 나는 못하겠는데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발이 퉁퉁 부어. 네? 퉁퉁 부는다고. 근데 이게 철도로 연결되면 뭐는 화물도 좋고 그러면은 일본을 우리가 확실히 누를 수가 있어. 일본 놈들이 다른 선 타고 여지가 있나? 대한해협 철도 넣어야지. 응? 해저철도. 그리고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물량이 한국도 북한도 통과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싸워서 이기기보다 그냥 형세로 이겨버리는 일본을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금방 말하는 것처럼 알래스카하고 미국이 철도 넣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중요하다니까. 실은 미래를 구상하는 데 중요하고 나중에 미래에는 대단히 중요해야 돼. 미래에는 10년 내에 어떻게든 남북 철도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큰 싱가포르처럼 만들어야 돼. 싱가포르는 완전히 통상국가로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자기들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7만 달러 1인당 되는 건 싱가포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싱가포르보다 한 15배 큰 싱가포르인 거지. 한국은. 통상국가는 DJ 때부터 중요한 국가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우리도 제조업도 많이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물자와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통상국가를 지향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서 유럽 제국의 질서는 1870년대 이후에야 회복되고 이때부터야 유럽은 관심을 다시 바깥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문화적 선진국으로서 모방 대상이 아니라 유럽 정치가들의 제국주의적 정복 전략 속에서 점차 단순한 경략 대상으로 전락해 갔다. 영국판 위정 척사파 또는 내향적 유럽 중심주의자들 16세기 중후반부터 200여년간 유럽과 영국을 달구던 중국 열강이 18세기 말에 시든 것은 역사적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더라도 공자가 18세기에도 영국의 모든 공농장에서 마냥 상종가만을 친 것은 아니었다. 상종가만을 친 것은 아니었다. 주식을 모르지 주식시장. 뭐 별로 상종가라고 그래? 한국 근대사에서 서구를 양의로 경멸하며 서구화에 반대하던 위정 척사파처럼 영국에서도 골수 기독교 세력은 공자열강 무드에 오히려 반감을 갖고 중국을 미개인보다 조금 나은 야만적 이교도들의 민족 다니엘 디포로 즉 동양야만인으로 비난하며 완강하게 동양야만인이 걔네들은 동이겠죠. 동이? 중국화와 공자화를 거부하는 위정척사 노선을 걸었다. 1704년 교황 클레멘스 11세가 예수의 유교 해석을 이단으로 금하는 교황 칙령을 내렸지만 이것 이전에도 중국은 일각에서 혐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게 1907년 클레멘스 1세에 예수의 유교 해석을 이단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공자님은 유신론자다. 공자님은
사업은 끝나버려요. 한국에서는. 근데 걔는 매일 3일만, 2, 3일마다 막 가본다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동경하는 걸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은 호로 자식들이지 다. 안 그래? 그래서 자기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게 그렇게 뭐 십계명 5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공경, 우리는 효혜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걔네들은 공경해야 돼. 완전히 임금님 모시시듯이 해야 돼요. 공경이란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경은 높이는 거고, 공은 내가 나를 낮추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부모가 좋아하나? 이 새끼 똑똑한 놈 나눴더니 병신 같은 놈이 바보짓 하네 그러지. 소위는요 아버지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 싸다고 하면 받을 거야. 똑바로 안 해? 받들기는 하지만 자기를 낮추면 부모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경을 하라고 그러지 공경을 하고 안 해.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원문도 막 대조배워서 공경이란 말을 썼어. 임금님한테만 honor란 말을 쓰거든요. 왕한테. 근데 부모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왕권은 그 가부장적인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로버트 필머 같은 자들은 주장해갖고 그건 절대적인 거라고. 절대 군주론을 그걸로 정당화해요. 가부장권으로. 아버지는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폐지하니? 응? 아버지가 남색자도라도 아들이 가녀올 문제 아니고 바람펴도 가녀올 문제 아니고 아버지의 지위는 앱솔루트한 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왕권이 나온 것만 만약에 입증한다면 왕권은 앱솔루트한 것이다. 그리고 신에 의해서 공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신명이야.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그걸 왕권 신수설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에? 하늘은 절대적인 것이고 공자님 사상 안에는 절대가 없다. 득도도 없어 공자님 사상에. 지소선우면 즉근 도이라. 근도 도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도 도를 획득해 버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면 절대 진리를 얻은 건데 그 절대 진리를 하늘도 못 얻어. 하늘도 기하장 100장 중에 3장 정도 되는 만큼 불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을 돕지 않으면 천지운행은 완벽하지 않다. 공자의 유명한 말이죠. 찬찬론. 천지운행에 참여해야 되고 인간이 또 도와줘야 된다. 신인 상조론이죠. 하늘신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도와야 된다. 왜? 하늘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늘의 아들인 천자도 100%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 군신공치 개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계속 절대로 되어 있으면 비판도 못하고 손도 못 대죠, 임금을. 근데 하늘도 불완전한 거. 하늘은 귀도 없고 눈도 없다고 그랬죠. 백성의 귀가 하늘의 귀고 백성의 눈이 하늘의 눈이에요. 백성을 하느님도 백성의 귀와 눈을 중시하는데 임금이 백성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교만한 왕만 많이 나오죠. 폭군만. 그런 구도로 짜여있기 때문에 하늘을 말하더라도 동양과 공자의 하늘과 서양의 하늘은 다르다. 서양의 하늘은 절대적이고 극동의 하늘은 위대하지만 결함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챙이로 태어나고 멀로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태어나요. 날 때부터 하늘이 장애인으로 낳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치지? 우리 사람인 의사가 고치잖아요. 지금 언챙이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언챙이들 엄청 많았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딱 태어날 때 언챙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술해 버린다고. 모르지. 지금 언챙이가 왜 없어진지. 어? 학교 때도 우리 같은 반에도 언챙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 수술할 수 있는지는 알았어 그때. 근데 가난해서 못했어. 나중에 그 초등학교 동창 만나니까 언챙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수술해버려요. 어?
아주 다 이뻐졌대 여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많은 종을 개발했어요. 수천 종류야 그 개만 하더라도 말도 수백 가지 수백 정도로 되고 돼지도 그렇고 인간이 다 완벽한 좀 더 완벽한 벼도 원래 저렇게까지 잘 자라지 않고 벼의 높이도 낮았어요 옛날 자연거. 그리고 물에서 자라는 그런 수답은 없었고 산에서 산도 있죠.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먹는 것으로 되면서 인간과 공상관계에서 들으면서 전 세계 웬만한 땅이 다 논이 되고 밭이 돼버렸죠. 인간과 공상관계에 들어온 식물과 동물들은 엄청나게 번창했어. 소가 사람 머릿수보다 많아요. 어? 근데 만약에 자연 속에서 소가 그냥 들소로 살았다면 그렇게 많겠어요? 인간과 그런 공생관계 속에 들어온 동물들은 엄청나게 번창했고 식물도 엄청나게 번창했다. 물론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농사가 등장하면서 곡식들은 좋은 풀로 즉 대우받고 그 방해하는 것은 전부 잡초가 됐어. 농업이 등장하면서 잡초와 익초가 구분돼. 그러면 잡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아무튼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인간과 어떤 식으로인가 유익한 관계를 맺은 동식물들은 번창했는데 천지 운행에 인간이 참여하면서 여러 종들도 인간이 개발한 거예요. 거기에 다인이 착안해서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인간이 종을 개발하는 건 휴먼 셀렉션이야. 인간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종의 기원의 챕터가 1, 2로 되어 있어요. 종의 기원 책은 얇은데 1은 인간이 어떻게 종을 개발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써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자연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챕터 2의 첫 구절이야. 그것을 나는 내이처럴 셀렉션이라고 부르겠다.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는 건데 선택당한 자는 새로운 종으로 조금씩 변해간다.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도 입증하고 그렇게 태제로도 입증하고. 그럼 얼마나 그 공자의 천지 운행의 참찬론이 위대한 건지 알겠죠? 서양같이 그렇게 쪼다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늘이라고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하여 18세기 초에도 중국과 공자의 명성을 헐뜯는 소리들이 없지 않았다. 고도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분파가 영국인들의 공자열강의 비위가 상해 템플, 틴들, 예수의 신부들의 공자열강에 도전했다. 그리고 공자와 그 선비들에 대한 찬사가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척사파들은 완고하게 개종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었다. 중국의 경위는 아무리 현기증이 날 정도일지라도 그들의 비판적 본능을 마비시키지 못했다. 신학자 리처드 박스터. 공자 철학이 소개되는 17세기 중후반부터 천재인데 기독교 꼴통 천재야. 박스터. 승식자들은 공자 철학의 갑작스럽고 광범한 확산에 반발했다. 가령 청교도 지도자이자 신학자였던 리처드 박스터는 공자의 도덕 철학을 그 뒤에 또 워튼이라는 사람도 또 천재 신학자야. 엄청나게 반공자 반중국적이야. 대단히 비아냥거리죠. 여기서 내가 이걸 먼저 소개하는 건 이 위정척사파들도 있었다.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다뤄주는 거예요. 나중에 몰락해버려. 다 소멸해버려. 중국 열광과 공자 숭배가 영국을 확 덮어버리면서 깔려 죽어버려. 이들이 다. 우리나라 위정척사파도 결국 사라지죠. 그러듯이 똑같이. 자. 공자의 도덕 철학을 덕성의 가시밭길로부터 이단의 환락적 삶의 길로 표류할 위험을 가진 철학으로 낙인 찍었다. 그는 유교 선비들을 마지못해 찬미했을지라도 그들을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자들로 보았다. 중국의 유자 선비들은 많은 점에서 탁월하지만 철학의 무지의 풍부함 외에 그들은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고 상벌의 이승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단지 약간도 오래가는 것으로 긍정함으로써 모든 것을 파괴한다. 적어도 선한 영혼 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유일신을 고백할지라도 그들은 이 신에게 어떤 장엄한 경배도 바치지 않는다. 자, 여기서 40% 50%는 무고야, 무고. 일단 한국인들이 또는 유교국가에서 영원 불멸을 안 믿나? 전혀 안 믿어? 조상신한테 왜 제사를 지내는데? 네? 근데 영혼을 차별해요. 3대 봉사, 4대 봉사 갖고 성리학과 일반 유학자 간에 논쟁이 있지만 성리학자는 4대 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아버지에서 4대 봉사를 제사를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유생들은 이제 3대 봉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만 모시면 된다. 그건 뭔 논쟁이냐면 영혼이 그때까지만 살아서 여전히 유전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3대냐 4대냐 뭐 그들 논쟁이고. 근데 또 보통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야. 백강균이 이런 놈들 죽으면 이제 한 3, 4대니까 3대면은 3, 3구 한 90년 떠돌다가 근데 이제 중시조, 시조 자기 위대한 최영 장군, 뭐 이순 장군의 영혼은 영원하다고 봐. 계속 시제를 지내고 계속 공자님의 또 영혼도 위대해서 계속 지금도 석전대제를 지내는 거예요. 영혼을 차별하죠. 꼭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는 3000년 만에 한 번씩 부활하고 윤회에서 부활하고 일반 백성들은 철학자 아닌 자들은 만년 걸리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만년 걸리 이렇게 영혼을 차별했듯이 그 영혼 차별론은 이 극동에서 전해진 거예요. 유교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소리는. 그리고 그 윤회설 자체가 국가론에 나오는 마지막 장이 챕터 10이죠. 그 나오는 윤회설 자체가 인도에서 건너간 거예요. 걔네들 윤회설 없어. 만약에 근데 기독교가 윤회설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윤회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건 오로지 극동하고 인도에만 있던 사상이다. 그게 3일 만에 부활하는 걸로 바뀌더라도 윤회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인도 철학과 공자 철학 사이에는 차이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오랜 세월 수천 년을 공생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학자고 유생이고 좀 나이 돼서 5, 60대 되면 불교 믿고 한 유생이 인생사가 마지막 완전히 더 7, 80대 되면 신선되려고 도교 믿고 세계를 다 유불선을 다 믿는 게 정상으로 생각되는데 뭐 거기서 막 그 종교 차별을 탄압을 하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공자 철학이 영혼 불멸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유일신을 고백할 때 그들은 이 신에서 어떠한 장엄한 경배도 드리지 않는다. 그 장엄한 경배를 매일매일 하지 않아서 그러지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건 중국도 엄청나게 장엄하게 하고 5대 산악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도 장엄하게 했다. 우리나라가 천자 국가, 즉 대한제국으로 제국이 된 뒤에 여기 좀 조선호텔 있는데 거기 한궁은 있죠. 그게 지금 원래는 제사단 일본 놈들이 허물어 버리고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수물들 간수하고 다루는 그것만 지금 남아 있고 조선호텔 자리가 원래 그거예요. 지금 조선호텔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저거 허물고 옛날 걸 복원을 해야 된다고. 황제국이 되면서 하늘의 제사를 처음으로 지내요. 장대하게 지내는 거죠. 근데 조선호텔은 이제 일제 때는 철도 호텔이었어요. 일본 놈들이 왜 그걸 없애었겠어요? 그거 한국의 대한제국의 혼을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린 거예요. 철도 호텔 자리가 지금 조선호텔 자리야. 건물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내노미네만 한 거죠.
뭐라고 리빌딩? 뭐라고 하냐? 재건축. 그리고 바로 앞에 그것만 남아있다. 하늘에 대해서 장엄한 경배를 했다. 그치? 서양처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죠. 1년에 정해진 날을 했어요. 자. 공작 철학이 영혼 불멸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릇된 말이다. 유교 세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년 엄수하는 것은 영혼 불멸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곤잘레스 멘도자는 1585년에 일찍이 중국인들이 영혼이 불멸하고 저승을 가진다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국인들은 영혼이 그의 첫 발단을 하늘로부터 갖고 하늘이 그것에 영원한 본질을 주었기 때문에 결코 종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진리로 천명하곤 한다고 이미 명확하게 전했었다. 여기는 이제 영혼 불멸론을 믿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100% 맞는 건 아니죠. 영혼은 차별했으니까 차별. 그 다음에 저승을 가진다? 이건 저승을 가진다는 것은 불교 관념이에요. 공자 관념이 아니라 두 개가 막 짬뽕돼서 여기서 얘기되고 있어요. 공작 철학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래도 비교적 온건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불교와 도교에 대한 박스터의 비방은 까웃겠다. 석가라고 불리는 종파는 삼일체의 약간의 음영과 함께 신적 두뇌의 통일성, 천국의 연락, 지옥의 고통에 대해 분명하다. 여기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승.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유교와 다르게 저승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에서 뭐라고 하죠? 먼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밭이라고 하더라? 어? 아, 개똥밭.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이 속담은 우리 순전히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유생이 아닌 저승 개념이 있었고 그게 불교적인 것인지 원천은 오리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불교의 여러 가지 제전 방식 또는 예배 방식 또는 염주 이런 게 천주교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왜냐하면 원시 기독교가 자기들을 장엄하게 만들려고 그럴 때 인도 불교의 의식들을 많이 채택을 해요. 그리고 같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가 동양에 처음에 와가지고 불교가 이미 다 좋은 명산이고 뭐고 다 장악하고 있고 신도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일 미워해. 자기하고 제일 비슷한 놈을 제일 미워해. 꼭 마치 이슬람교가 자기들하고 제일 비슷한 기독교 미워하듯이 기독교도 그렇고 코란의 80%는 성경하고 똑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고 엄청 싸워. 네?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예수 다음에 선지자를 또 만들어놨잖아. 네 번째 선지자가 예수님이야. 코란에. 다섯 번째가 이제 자기들의 마호메트고. 근데 더 웃기는 건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벌이죠. 우리가 아는 30년 전에는 두 번째 종교전쟁이야. 그 이전에 50년 전에 한 번 또 한 20년 싸워. 엄청나게 피바다 만들지. 조금 교리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엄청 죽여버리는 그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이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의 변두리에만 인정한다고. 응? 제사를 1년에 한두 번 지내고 너댓 번 지내는 걸로 그냥 모든 종교적인 할 일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들은 밥 먹을 때도 맨날 기도하는데 이슬람교는 더 심하죠. 하루에 6번 기도해야 되니까. 일상생활 속까지 그런 강성 종교들은 꽉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국가에 있는 백성들은 유신론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사 지낼 때 보면 평상은 또 무신론자예요. 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 지금 뭐 제사 생각하나? 지금 현재 안 하지? 전혀 그냥 완전한 무신론자야. 또 살면 유신론, 무신론을 그 변두리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활의 변두리 문제. 진실된 현생주의적 삶의 변두리 문제. 페리퍼리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안 걸어요. 목숨 걸 일은 지금 사람들하고 놀고 먹고 사는 것이 목숨 걸 일이지 그런 것은 유신론이도 좋고 무신론이도 별 상관없는 거야. 그게 뭐 우리한테 뭔 가치가 있는 거냐. 다른 말로 가볍게 여긴다.
이걸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교리 조금만 달라도 죽여야 돼. 이게 그걸 강성 종교라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유일신만을 믿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거론치 말아라. I am a 뭐라고 써? 시기 질투심이 많은 응? 신이라 그렇게 됐죠 영어로. 엠비어스한 신. 근데 그 이슬람교는 뭐라고 했다면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복창하라고 그래. 기독교 신부한테 잡아가지고 기독교 신부 너 그 말 복창하면 통과시킨다. 이거 영화에 어디서 그러던데. 신부를 잡아놓고 알라 외에 신은 없다. 그 말을 하라고 그래요. 왜 무슨 말 뜻에 그러냐면 그 신부가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그 종교를 다 존경해 준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봐. 알라 외에 신은 없다. 그 구절이나 무슨 성경의 십계명 1조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지랄 떠는 거지. 근데 우리 유교 생활 문화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막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피에르 벨 같은 사람들은 종교 문제가 느슨해져야 된다. 사회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느슨해지는 미적지근해진다는 말을 써. 띠에르라고 불어로. 미적지근해지면 그 모델이 뭐냐면 극동의 유교 사회야. 유교 사회처럼 신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미적지근해져 가지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관용사회가 온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다른 거, 많이 다른 거 따지지 않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다 이제 용납이 되는 거니까 무신론자가 용납되는 것은 영국에서도 최근 1920년 이후의 일이지. 영국에서 무신론자 다 처벌받았어요. 무신론자는 일단 관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회가 아니면 관직에 갈 수가 없었고 성공회이어야 관직을 갖는다는 조금 일찍이 완화돼요. 다른 개신교들도 있으니까 누터파들도 있고 그러니까 완화되는데 기독교여야 돼. 카톨릭 빼고 개신교여야 되는 거지 넓게. 그게 1920년대 와서 이제 느슨해지고. 근데 이제 극동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죠. 다른 말로 무신론자에 대한 종교 그런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자유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종교 자유만 인정되는 거지 그건 종교로부터 자유는 인정되지 않은 사회예요. 종교를 안 믿어버릴 자유가 종교로부터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에르 벨이 최초로 무신론자일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어요. 그걸 관용해야 된다. 무차별적 관용론이라고 그러죠. 그건 전부 극동에서 배워갖고 그걸 주장한 거예요. 다만 내가 구분을 하고 공자의 관용 사상은 무제한적 관용 사상이고 피에르 벨은 무차별적이고 볼테르는 보편적 관용이다. 무차별적 관용, 보편적 관용.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주장하는 바가 방향이 좀씩 다르니까 그런 거고. 근데 볼테르의 관용론이든 피에르 벨의 관용론이든 모조리 극동을 모델로 삼고 또 계속 인용을 해요. 극동을. 네? 근데 이제 불교와 이들이 타협하기 참 어려운 대목이 방향 비슷한데 불교는 신을 안 믿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신경질 내는 거예요. 내르베스 해야 돼가지고. 무신론이 이제 불교의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불경은 내경과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 신도들. 그래서 거기는 뭐 악마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많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깨달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근데 내경은 금강경이죠. 금강경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돼? 첫 구절이 말짱 꽝이다로 시작돼. 색즉시공 공즉시세. 아무것도 아니야. 무가 이 모든 삼라만상의 본질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설교를
부처님이 평생 안 해. 안 해, 그냥. 그 외경만 해줘, 외경만. 뭐 효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일반적인 거, 도덕적인 거. 절대 부정의 철학에 도달한 그 열반에 들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안 가르쳐줘요. 죽을 때쯤 그 사경을 헤매는 병석에서 사리자에게 하는 그 말이 금강경이라고. 바냐바라 밀다 심경. 밀다. 비밀스럽게 말해주는 밀다. 밀경이라고 돼, 그래서. 그래서 그 소승불교에서는 그 내경은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저 버마나 태국 이런 데서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나라 대승불교는 막 나눠줘. 이 비밀책을 그냥. 금강경? 나도 공짜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짱 꽝이다부터 시작하는 경전이 어딨어. 어? 진리를 이제 말해주는 내용이죠. 죽으면서야 진리를 말했다. 라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재미없어? 쥐어 짜갖고 들어. 자.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피타고라스식 거칠어로 더럽혀버리고 연락이나 번뇌 속에 있던 이런 영혼들이 일정한 시간 뒤에 다시 몸속으로 보내지고 이로써 빈번한 변화를 뚫고 영원으로까지 지속된다고 인정한다. 그들의 삶의 사학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노자교로 불리는 종파는 거칠해, 마법, 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지칭할 가치가 없다. 이게 노자교는 도교죠. 도교인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불교도 외경만 배우면 이렇게 막 악마 이야기 많거든요. 이렇게 악마의 유혹을 벗어나고 부처님이 어떻게 해탈에 이르는가 이런 거. 근데 노자교도 겉으로는 대단히 마법 같은 거 많이 해요. 해가지고 신도를 불러 모으고 많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종파들이 막 갈라져. 그냥 거기서 이제. 근데 그래 기본적으로는 신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자기의 그런 수도를 통해서 부처가 되려는 게 불교죠. 신개념이 없지. 불이 되려는 거예요. 도교도 신개념에서 인간이 신선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수신을 한 방법이죠. 유교는 유학인데 유학은 이런 신선이나 부처가 되려는 생각은 없고 다른 인간, 대단히 고귀한 인간이 되려고 그러죠. 한마디로 군자, 성인 군자가 되려고 그래요. 성인 군자도 인간이요. 근데 신선은 초인간이야. 불교도 부처님도 초인간이야. 유보면시라고. 인간이기를 그친 사람들. 성인은 인간이에요. 성범 동일론 알죠? 맹자에. 성인과 범인은 동일한 것이다. 뭘로? 본성에서 같은 인간성을 갖고 있는. 근데 인간성 안에서 성인은 그런 도덕적인 본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동물로서도 본성이 있고 식물로서도 본성이 있고 동식물과 같은 건 인간이 다 가지고 있죠. 식물적인 건 햇빛 쬐 가지고 광합성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오늘 햇빛 쬐 가지고 햇빛 비타민 E나 D는 햇빛 안 쬐면 형성되지 않죠. 20분은 쬐라고 그런다. 햇빛을 갖고도 그냥 광합성을 하는 거야. 녹말을 안 만들어서 그러지. 우리가 비타민을 만들어서 그러지. 또 동물로서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층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는 동물로서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주 자기 자신의 내밀한 자아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동네 사람으로서 정체성,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 아주 다층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인간. 그 중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이 많지만 도덕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정화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전시킨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그런다. 사회에서는 성인 군자, 성인까지는 몰라도 군자 정도는 돼야 뭐 권력을 잡든지 무슨 정치 대권을 잡든지 그러기를 강력히 원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돼도 뭐
교수나 성직자들이 무슨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죠. 여러분들이 먹는 것보다 나는 10배, 100배 더 먹는다. 응? 나를 그러니까 유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군자를 이제 오늘날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덕적 검증이 어마어마해요. 장관 하려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잖아요. 멀쩡했는데 국회에 집어넣으니까 검증 들어가니까 그냥 아작 나가지고 장관 되지도 못하고 날아간 사람 많아. 언론 검증에서 벌써 거의 박살나잖아요. 실제로 들어가서 박살나. 사회 지도층 인사, 영미 사회학에서는 엘리트라고 그러죠. 엘리트. 엘리트야만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사회 지도층 인사야만이 마땅한 사람이고, 옛날에 군자가 권력을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자는. 그런데 이제 논어 안에는 오늘날 군자 중에는 야인만 또 못한 자가 있다. 이게 군자가 이중적으로 써야죠. 벼슬을 한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연히 벼슬 한 자는 군자일 걸로 여기는데, 이게 보니까 군자가 아니고 소인배 같은 놈이 그걸 유생을 나눌 때 둘이나 군자 유자가 되라. 자공하더는 군자 유가가 되라. 소인 유자가 되지 말라. 이 선비를 군자 선비와 소인배 선비로 나누는 거예요. 권력만 막 잡고 막 끝발 부리려고 오는 자들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자기를 수신하는 데 있는 것보다 과거 시험 합격을 하는 데만 있는 자들을 소인 유생으로 본 거예요. 덕을 이루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살신성인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자. 옛날 같으면 군자가 복잡했지만 이 정도 되면 군자라고 할 만하다, 그런 구절이 있죠. 살신성인을 할 만한 자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이 두 가지 정도 간단해요. 견리, 사의.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험을 만나면 목숨을 내는다. 예? 견이, 수명, 줄수자, 교수할 때 주자. 목숨을 내는 제일 먼저. 딱 봤더니 위험해서 누군가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 군자는 제일 먼저 죽을 생각을 하는 자가 군자란 말이에요. 복잡한 규정이 막 인의해지를 다 알고 막 그런 소리 않고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어도 요새 군자는 이 두 가지만 해도 된다. 자. 일본의 모든 종파도 세계를 영원하게, 영혼을 무한한 윤회를 통해 영구화되게 만든다. 다른 종교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재단하는 본세가 마치 이 이교들까지 논하기가 역겹다는 투다. 물론 유교에 대해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도 우리나라 유정착사파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정도 막 아무렇게나 허투루 써요. 읽어보면 뭐 읽어볼 것도 없어. 한문으로 돼서 복잡하지만은 읽어보면 내가 다 읽어봤어요. 유정착사파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나 입장들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엄청 나와. 오해 더하기, 무고 더하기, 욕설. 읽어주기가 힘들어. 어? 내 책 읽다 보면 나올 거야. 내 국사연구원 것들 읽다 보면 나온다고. 자. 물론 유교에 대해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하고 상벌을 이승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비난한 대목은 순전히 비난일 뿐이다. 유교도 을지문덕, 감강찬, 채영, 이순신 등 위대한 인물과 각 성씨 시조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 불멸에 인정하고, 일반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사후 일정기간 3, 4대 지속성을 인정하고 3대 봉사, 4대 봉사의 제사를 엄수하고, 저승사자와 항천상제에서의 상벌도 일상적으로 미온적이나마 믿기 때문이다. 자, 영어로 스카이와 헤븐이 다르죠. 헤븐은 종교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거고, 스카이는 그냥 푸른 하늘이야. 우리나라 유교 국가에서는 황천과 창천을 구분했어요. 창천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야. 우리가 푸른 하늘. 푸를 창, 하늘천. 황천은 황천길 간다 할 때 황천이야. 종교적인 의미고, 거기에는 옥황상제가 사실은. 황천상제 그러면 유교 말이고, 옥황상제 그러면 도교 언어야. 옥 이런 거 나오면 도교 언어라고. 유교 경제는 전부 황천상제라고 그래서 되어 있는 거야. 옥황상제가 아니라. 근데 옥황상제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도교도 엄청났던 것 같아. 우리가 뭐 황천상제란 말 아나? 모르지.
나한테 처음 들을 거야. 근데 옥황상제는 많이 들었지. 이건 도교 용어야. 자, 조지 버클리 주교. 조지 버클리 주교는 알키프론에서 중국의 역사가 모세의 천지창조 역사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완강하게 부정했다. 중국의 역사 계산이 모세의 창세기 역사보다 수천 년이 더 길다면 우리는 다른 민족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구하고 가장 학식 있는 민족들의 계산과 기록들을 배척하고 유대 민족의 입법자인 모세에 대한 맹목적 존경을 보존해야 하는가? 이 수사적 물음에 대해 버클리는 이렇게 답한다. 그것들이 배척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왜 우리가 그것들을 배척하지 않아야 하는가?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기록들은 세계 태초에 대한 모세의 시간대만큼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들을 쓴 작자들은 고대 천문학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학자들은 중국의 계산에서 비일관성을 밝혀냈다. 알키프로는 중국인들을 일반적으로 예술과 학문에 탐닉하는 학식과 능력이 있고 예리한 사람들로 칭찬한다. 이에 유프레이너는 중국인들은 반대로 미신적이고 경신적이며 부조리하다고 길게 대답한다. 중국, 바빌론, 이집트인들의 전설을 한마디도 믿지 말라. 우리가 그들에 대해 성경 이상의 선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율법에 의해 확립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뿐이다. 이것이 사안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이다. 그리고 나는 감히 그것이 우리 종파의 일반적 감각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가끔 깊은 학식 있는 기색을 띠고 근엄한 얼굴을 보이고 고집불통을 대가로 재미를 느낄지라도 그들은 너무 합리적이어서 이러한 하찮은 것을 진지하게 여길 수 없다. 오감적 다문다견과 사단 칠정의 감정을 중시하는 공작 철학에 대해 너무 합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실로 가관이다. 버클리는 오늘날 사실로 입증된 중국의 고대 역사가 공자는 나는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경험론자라고 밝혔죠. 아위 생이지지자 호고 미니구지자여라.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합리주의자는 원래부터 인간이 본유관념이라는 본유 지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기죠. 데카르트에서부터 플라톤, 데카르트, 다 칸트까지. 공자는 그런 거 없다고.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옛것을 좋아해서 호고 미니구지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다. 옛것은 여기서는 경험적인 옛것이야. 경험한 거. 패스트 엠피리 지나간 경험을 여기서 옛것이라고 그런 거야. 옛날 거가 아니라 금방 경험한 건 다 옛것이야. 경험한 것을 좋아해서 추구하는 걸 좋아해서 애지중지 호자가 애지중지할 호자야. 경험을 애지중지해서 노력한 미는 여기서 민첩할 민자가 아니라 힘쓸 무자와 똑같은 자야. 힘써? 그걸 구하는 자다. 뭘 구해? 경험을 구하는 자야. 요새 말 나오면 나는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경험론자다 그 말이야. 공자가 명확히 밝혀놨는데도 성리학자들은 그 헛소리를 많이 하죠. 이놈들하고 성리학자들하고 통하는 것 같아. 영국의 의정책사하고 한국의 성리학자하고. 자. 버클리는 오늘날 사실로 입증된 중국의 고대 역사가 성경의 권위를 넘보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단연 무식한 의지에서 중국의 고대사를 아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깡그리 부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인들의 공자열풍과 일반인들의 중국 열광에 당황한 17, 18세기 영국 기독교 정통파들의 옥세를 각오한 듯한 경직된 수구적 위정척사 자세였다. 신학자 윌리엄 워턴.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윌리엄 워턴은 영국의 천재 위정척사파였다. 그는 9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해서 17살에 석사학위를 받고 21살에 왕립협회 회원이 되었고 32살에 신부로 서임되었다. 혹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영국에서 11세의 나이에 학문의 기적이요 피코 델라 미란돌라를 능가하는 세계적 천재로 통했다. 그런데 그는 겨우 20대의 나이였던 1694년 60대 백년노장 윌리엄 템플과 인류의 성인 공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구한 제국 중국을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건방진 만용을 부렸다. 마르티니는 그의 독자에게 그가 중국 저자들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기 전에 6만 개의 독립적 한자들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 인간의 삶의 꽃 같은 8년 또는 10년이 읽기를 배우는데 쏟아부어야 할 때 학문을 확산시키는 탁월한 방법이다. 우리가 가진 10년이 아니라 10년을 10년을 읽기를 배우는데 쏟아부어야 할 때 고치세요. 학문을 확산시키는 탁월한 방법이다. 우리가 가진 중국 학문의 가장 유력한 포본이 공자의 저수들에 있다. 쿠플레와 그 동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 아래 이 저수들을 인쇄했다면 윌리엄 템플 경은 이것을 굉장한 범위의 지식, 지각의 탁월성, 슬기의 강범성으로 논의되고 스타일의 우아미와 비유와 사례의 적합성으로 예시된 규칙들과 가르침들, 즉 양식과 상당한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나 제공했을 수 있는 도덕적 경험들의 일관된 서사시라고 불렀을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 윌리엄 템플은 공자와 중국을 엄청 좋아한 영국의 학자이자 문필가인데 얘를 씹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쿠플레가 낸 이 중국 철학사 공자라는 이 책, 거기에는 세 개의 경전이 번역됐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학 중용 논어 이 세 개, 맹자 빼고 사서가 아니라 삼서가 번역된데 그걸 읽어요. 윌리엄 템플하고 많이 잘 칭찬하고 써놨는데 그런 거 듣기 싫은 거야 지금. 요걸 해버린 거야. 20대짜리가 60대 노인을 욕한 거야. 그 엄청난 신망이 높고 그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문필가였거든요. 물론 윌리엄 템플은 쿠플레 등이 번역한 중국 철학의 공자를 영웅적 덕성에 관하여를 집필하기 직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읽었다. 그러나 템플은 한문과 중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워턴이 저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었고 앞서 논했듯이 공자와 중국의 도덕 철학과 정치 제도를 찬미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자 하나가 한 단어를 뜻하는 한에서 한자 6만 개를 배우는데 8에서 10년이 걸렸다면 이것은 영어 6만 단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것이다. 이게 엄청난 착각 속에 들어있는데 중국이 한자가 복잡해서 발전하지 못했다. 발전하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글자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전은 글자 때문에 발전했다고 그래요. 아담이 쓰던 언어라고 그러고 한자를. 근데 실제로 한자 6만 자 배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영어 6만 자 아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정확히도 몰라. 영어 제대로 쓰는 스펠링 있어? 나는 맨날 틀리는데. 스펠링 정확히 그 영어 쓰기로 하면 60년도 더 걸려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나와서 도와줘서 어떻게 좀 글을 개발세발 쓰는 거지. 영어로. 없으면 그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니 써놓은 대로 읽고 발음대로 써야지. 그게 다 틀린데 왜 어떤 때는 O하고 F 써놓고 오브라고 있고 I하고 F 써놓고 그거는 if라고 있고 왜 F자가 달라? 발음이? 그 간다는 거 하나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황태현을 어떻게 표현해? 그냥 어거지로 표현하는 거죠. 영어에서 내 황태현 황 써놓으면 에? 못 읽어. 타이연 황. 독일놈들은 더 못 읽어. 자식아 황태현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때서 서울 발음도 못해. 세울이라고 그래. 응? 소리나는 대로 쓰고 소리나는 대로 읽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자예요. 왜냐하면 16,000개 이상의 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가 한 3,000개 정도 표현해요. 중국어는 더 적고 일본어는 더 적고. 중국인은 40%가 문맹이에요. 현재 간화대체를 썼어도 40%가 문맹이라고. 일본 사람 35%가 문맹이야. 막 그 일본 놈 거물 정치인도 막 일본 말 틀려. 한자 잘못 읽어갖고. 네? 날생자 생 써놓고 말이야. 그걸 여러 가지로 읽어요. 훈어로 읽으니까. 생맥주 그러면 그것도 생이야. 그때 또 다른 걸로 읽더라고. 근데 또 그건 날 것이란 뜻이잖아. 이건 또 살아있다는 뜻으로 또 다른 걸로 읽어요. 이 생이 여러 가지 뜻마다 다르게 읽으니까 그 거물 정치인이 발음 잘못해갖고 틀려.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게 문자 보낼 때 거의 불가능해. 일본말로도 한참 찾아서 집어넣어야 돼. 한자도 있고 그늘 것도 있지만 중국은 더 심하고. 중국이 1950년에 논쟁할 때 지난번에 말했죠. 마지막 황제 푸이를 FUI로 때리고 들어가서 푸자 중에 그 부의할 때 쓰는 한자를 찾아야 돼요. 한 50개 정도 나와요. 한참 걸리죠. 의도 마찬가지로 찾아야 돼. 이 영어로 I 써놓고 그걸 찾아야 돼. 그 안에 발음이 똑같은 게 어마어마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으게? 우리도 그렇다고 써놓은 대로 읽는 건 아니에요. 권력 써놓고 권력이라고 읽죠. 어? 찰나 써놓고 찰나라고 읽죠. 우리가 바로 쓸 때 찰나라고 리을 아라고 쓰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니은 아라고 써야 맞아. 근데 발음은 찰나라고 해야 맞고. 예? 국물 써놓고 국물 써놓고 국물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잘못 읽는 거죠. 국물 동그라미를 읽어야 돼. 국물 국물도 없다. 어? 또 예의도 많아요. 그렇게 자음 변화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간 예외들이 많이 또 있어서 발음을 하는 게 한국말은 외국인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써진 대로 안 읽으니까. 근데 굳이 써진 대로 읽어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음동화를 하는 건 만주어도 자음동화를 하고 우리도 그러고 몽고어도 자음동화를 해. 그리고 국외음화도 하고 두음법칙도 있고. 두음법칙 알죠? 앞에다가 라, 리을 같은 거 안 쓰는 거. 이성계, 북한은 전부 리성계, 우리 이성계. 그 써진 대로 읽지 않는 점에서는 한국어에도 있지만은 엄청 적어요. 여러 단어에 비하면 영어에 비하면 엄청 적다고. 네? 독일 말은 써진 대로 읽거든요. 들은 대로 쓰고 최대 문제는 무지하게 길어요. 네? 관광지 시스 뷰르디 카이텐 한참 써야 돼. 한참. 어? 기업가 정신 운터네뭉스 가이스트 운터네뭉스 가이스트 또 이제 형용사 기업가 정신성 그러면 운터네뭉스 가이스트 카이트 이렇게 지렁이 몇 마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문서 보면 붙인 게 많아가지고 엄청 길어서 어디서 끊었는지 독일어 아주 골치 아파요. 한국말이 그래도 가장 간소하고 쓰기도 쉽다. 쓰는 것은 24시간에 다 배워요. 한국말을 배우기가 좀 어려서 그래. 한국말의 최대 난관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 어? 외국인에게 최대의 난관이야. 어? 선생님께서 이걸 하셨다. 그러면 선생님을 쉬었다가 높인 말이야. 그 주어를 높인 말이야. 선생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어도 높이고 듣고 있는 사람을 앞에 나를 낮추는 거야. 네? 그리고 어미 변화만 자기를 높이고 낮추고 또는 뭐 사람들을 높이고 낮추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체온도 달라. 나를 말하면 저라고 그래야지 나라고 말하면 싸우기 딱 좋죠. 나가 딱 그러면 좀 조폭들이 주로 쓰는 말 아니야? 어? 저라고 그러라 되고 저희들 그렇게 말이 체온이 바뀌어버려요. 또 밥 드세요. 그 허나만한 소리야. 진지 드세요가 맞지 밥 드세요는 없어. 그런 말은 아예 뒤에를 경어를 안 쓰든지 체온이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임금님은 더 높여. 수라 수라야 수라.
수라, 진지, 밥. 예? 그걸 외국인이 다 구분해서 쓰려고 생각해봐. 돌아버릴 거야. 우리나라 아이들도 대학생들도 그 높임말과 낮춤말을 섞어서 잘 구사 못해. 안경을 선생님이 쓰셨다 그만 말이 되지만 선생님 안경이 흐리십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 어떤 물건을 선생님을 높이거나 윗사람을 높이다가 그 사람 물건까지 높여버리는. 어떤 경우는 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예? 근데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틀려 맞아 그 말. 동국인 틀렸어?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네가 선생님한테 말한 것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고 말하죠? 아니 잘못된 거. 잘못된 거야? 왜 헷갈려 그래? 그만 물어보니 옳은 거야? 네. 이게 말씀이라는 말은 높일 때도 쓰고 자기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할 때도 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말할 때도 말씀이라는 말은 높인 말이고 두 번째 쓸 때는 자기를 낮춘 말이야. 어렵지? 한국 사람이 어려우니까 외국인은 얼마나 어렵겠어. 같은 말씀이란 말이 높임말로도 되고 채연이 낮은 자기를 낮출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말하는데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맞아 틀려? 동국이. 틀림. 예, 뭐라고 그래? 여쭤. 그치. 채연이 달라요. 동사가 달라져. 동사가 참 어려운 말이야. 거기서 딱 죽어.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근데도 언어 천재들은 막 한국 사람보다 말 더 잘해버리대. 응? 따로 있어, 따로. 핀란드 여자 따로. 엄청나게 한국말 빨리 잘해. 자, 아마 핀란드 말하고 우리나라 말이 비슷한 것 같아. 몽고 사람들도 말 정확히 잘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어순도 정확하고. 그들은. 자. 영어 6만 단어의 학습에는 적어도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도합 1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12년간 공휴일 없이 매일 하루 27개 이상의 영어 단어의 발음과 스펠링, 그리고 여러 의미와 용법을 암기해야 하는 학습 분량이다. 그리고 중국 한자는 모두 합하면 40만 자를 상회할 정도로 아주 많지만 전문적 특수 한자와 주군 한자를 제외하면 실용적 한자는 얼마 되지 않아서 5천에서 6천 자의 한자만 알아도 중국 철학서와 정치학 서적을 읽는데 지장이 없다. 앞서 인용한 필립 쿠플레 신부의 말 한자는 4분의 3은 주군 한자야. 그 시대에 썼던 건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안 쓰는 건데 옥편에는 실려 있죠. 왜냐면 그 시대 책을 읽으려면 옥편을 찾아야 될 게 아니야. 그 옥편 찾아서 그 시대를 아슬아슬 읽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안 쓰는 자, 5천 자면 대단히 심도 깊은 정치학 책을, 정치 철학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앞서 인용된 필립 플레 신부의 말을 다시 들어보면 이것은 바로 확인된다. 영국의 천재 워턴이 과연 쿠플레의 중국 철학과 공자를 직접 읽었는지 의심스럽고 또 설령 읽었더라도 천재들의 특유한 지적 경솔 때문에 수박 겉핥기로 건성건성 훑어봤음이 틀림없다. 여기에 중국 철학 공자에서 쿠플레가 5천 자만 알아도 깊은 정치 철학책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읽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비난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안 읽은 거야, 이놈이. 이 천재가. 천재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남의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천재는, 사회과학적 천재는 그런 남의 책 안 읽고는 천재가 될 수가 없어. 자연과학은 뭐 버뜩이는 그런 인스퍼레이션으로 아인슈타인가 나올 수 있지만 30대 다 끝나. 아인슈타인도 30대 이후에 새로운 것을 하나도 못 만들어냈다. 미국이 아인슈타인을 돈 주고 모셔가지고 똥만 싸게 만들었지 아무 공식 하나 못 만들어내. 그 이전에 다 게임이 끝나버렸어.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 다. 그리고 빛의 입자 파동설, 양성질이 다 있다는 거. 거기까지 30대 다 끝나버려요. 수학으로 다 풀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냈어. 평생 통일장 이론 한다고 실패만 했어. 아,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에테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푸는데 어떻게 풀었냐? 에테르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요.
수식으로. 거기서 다 끝났어. 4개로. 더 이상. 그리고 사회과학은 평생 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 뭘 읽냐? 남의 책을 읽는 거야. 남의 생각을. 남의 생각을 읽어서 그 생각들이 옳으면 배우고 틀렸으면 비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고는 인문사회과학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시간, 6시간만 자라고 내가 하잖아, 맨날. 안 그러고는 못 읽어. 어? 쪼꼬 깔짝대다가 평생 그렇게 하다가 학자 임내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칸트 하나 해갖고 평생 해먹고 사는 사람. 니체 해갖고 평생 해먹고 사는 사람. 아는 게 니체밖에 없어. 응? 그게 뭐 학자야? 니체 똘망이지? 얼마나 틀린 소리인지도 몰라. 니체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랄한 개소리야. 악랄한 개소리. 나치즘이 거기서 바로 나오니까. 히틀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야? 니체지?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 사람도 히틀러고, 딱 다른 점 하나는 유대인 문제를 달리 실천을 했죠. 유대인 문제는 니체는 독일 사람하고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유대인을 없애버리는 방법이야. 히틀러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꼬실라서 다 없어. 근데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이게 독일 사람들하고 섞어버리면 독일 사람도 머리가 좋으니까 사라질 거로 생각한 거야, 니체는. 뭐, 독일 사람하고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가? 완전한 미신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세계 국민 IQ 통계 보라고. 99 유대인 평균 IQ가. 독일 100, 한국은 106인데? 네? 홍콩이 107, 홍콩의 인구가 800만이에요. 우리는 1200만이니까 서울 오고 홍콩 오지만 아마 서울은 한 115처럼 나올 거야. 이건 그러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니까 빼버리면 한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아요. 갑자기 머리 좋아진 거 아니고, 전 세계 고인돌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60% 이상이 한국에 있어요.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은지 뻔하죠? 인구가 그렇게 밀집되어 있었고, 그만큼 잘 먹었고, 그만큼 풍토와 땅이 좋았던 거예요. 안 그러고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지. 그게 청동기 시대의 유물, 거성문화는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대체로 거성문화가 생겼어요. 옛날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봐야지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우리 조상은 저도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우리가 이 정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라이 거의 90%예요. 대한제국의 고종은 바보였고, 명성황후는 아주 싸가지 없는 여자였고, 대한제국은 장난감 병정놀이 한 거라고 고종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국사학자들의 99%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거기서 배웠잖아. 그 교과서로.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바보였는데, 조선 말 100년간 바보였는데, 갑자기 또 다음 100년은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으로 살. 일본에서 잘 배워. 근데 일본 놈들 왜 우리보다 지금 못해? 1910년을 기준으로 말하면, 계산하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를 방탄하지 않았으면 1927년에 일본을 따라먹어요. OECD 통계를 보면. 근데 그놈들이 우리를 1944년에 OECD 통계를 보면 두 곱절이 돼버려요. 국민소득을, 일본 놈들이. 우리는 1048달러였는데 1915년에 일본 놈들은 1413달러인 거 그래서 빼면 한 300 몇 달러밖에 많지 않았는데, 일제가 끝날 때쯤 보면 2배가 돼버려. 2배가 일본 놈들이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 알겠죠? 근데 다시 또 우리가 그들을 따라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되고 5년 만에 전쟁이야. 이념 전쟁, 남북 간에. 그때 일본 놈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어. 일본의 경제는 전쟁 경제예요. 전쟁 자본주의. 한국 전쟁 때문에 우리 젊은이와 세계 각국의 젊은이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이 발전했고, 또 월남전 때 파병도 않고 그놈들이 돈은 제일 많이 벌었어요.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이제 호시자를 만난 거다. 예? 그리고 나인강의 귀적도 독일 사람들 경제학책이나 논문을 보면 나인강의 귀정은 없었어요. 코리아 크릭 붐이라고 있었어. 한국 전쟁 붐으로 독일 놈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일본 놈들 얼마나 덕을 받겠어. 빨리는 독일도 부흥해가지고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나인강은 지 나라만 지나가나? 16개 국가를 지나가 나인강이. 그러면 다 나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야지. 나인강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한국전쟁의 붐 덕으로 일어났다고 독일의 모든 논문들은 그렇게 돼 있다고. 네? 현지 논문들은 외국에서나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돌연변이로 오늘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 대한제국 때에도 일본을 충분히 따라먹을 수 있는 경제발전의 고속성장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패망한 뒤에도 하루 한 날도 쉬지 않고 계속 싸워서 51년 또는 41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이다. 미국 놈들이 진주였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은 걸로 생각하는 또 또라이들이 가득 찼죠. 미국 놈들은 우리를 해방시킬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40년간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루즈벨트가. 여기 문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탁투쟁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귀국해갖고 김구가 반탁투쟁에서 5년짜리를 3년짜리를 3년 신탁통치를 없애죠. 중경에서 싸워가지고 40년 신탁통치안을 무력화시키고 인듀 코스라고 적절한 때 한다고 인듀 코스로 그 애매한 구절로 바뀌어요. 40년이. 내용을 보면 이제 코리아 선언, 카이로 선언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사실상 코리아 선언이다. 한국만 2번 나와요. 코리아만. 카이로 선언 명문을 잘 보라고. 한국만 2번 나와. 어떤 나라도 나오지 않아요. 연합국도 안 나와. 연합국도 뭐라고 하면 포스도 위에 말한 3 컨트리스라고 돼 있어. 국명이 나오질 않아요. 일본 놈 적만 나와. 자꾸 좌편하고 한국만 2번 나와. 다른 나라 막 식민지 된지 다 말 안 해. 포모사 이거 나와요. 포모사 나라 아니죠. 포모사는 대만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말로는 타이완. 타이완 땅이 중국 땅이니까 그걸 가져온다. 이런 규절은 나와요. 그런 강라국 연합국도 안 나오고 일본 적국 하나 나오고 나머지 식민지 된 나라들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식민지 지역을 애매하게 말하고 코리아만 2번 나온다. 한국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코리아 Mindful of the enslavement the Korean people 여기서 한번 나오고 We are determined that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연합국들이 Korea will be free and independent in due course. 적절한 때 자유롭고 독립될 것이라고 우리는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리아만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코리아 선언이고 그만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우리 무슨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우연히 모은다고 우연히 집어넣어 거다가 한국 광복군이 필요하니까 집어넣은 거지. 광복군은 싸우지도 않고 막 일본군을 붕괴시켰거든. 세계에서 가장 3,000명 정도 됐는데 최대 규모가 됐을 때 외국어를 가장 잘하는 군대였어요. 가장 유식했고 학도병들이 탈출해서 거기서 많이 하니까 일본말도 잘했고 영어도 잘했고 당연히 한국말 엄청 잘했고 중국말도 잘했고 그래가지고 밤에 야간 공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놈한테는 중국말로 만주에서 중국놈들이 엄청나게 동원돼요. 그래갖고 관동군이 돼버려요. 놈들이 끌려가고 전쟁하고 있는 남쪽에서
보는 눈한테 아밤에 설득해서 탈출하라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그래갖고 막 일개 중대, 이개 중대가 막 넘어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영국하고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광복군에. 이거 보통 군대가 아니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손자병법에 따르면 가장 잘 이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코리아, 카이로 선언이 코리아 선언이 됐다. 자, 여기서 너무 말하면 딴 데로 가니까 조금만 더. 워터는 중국인들이 이런 일들, 즉 천문학의 실력이 아주 일천했고 이러한 보통 일에 무식한 사람들이 사색을 훨씬 굉장한 높이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물리학과 수학에서의 작은 기량이 유럽 선교사들이 위대한 학자로 간주되고 이에 맞춰 영예를 부여받는 궁궐에서 선교사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한에서 중국인들의 지식에 관해 얘기된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 그러나 중국의 물리학은 보시어스 박사와 윌리엄 템플경에 의해 놀랍도록 칭송된다. 비아냥거리는 거야 지금. 하지만 이제 어떠한 견실한 학문도 이루지 못한 이러한 나라를 떠나 고대 그리스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60대 백전노장 윌리엄 템플과 섣부른 젊은 천재 윌리엄 워턴 간의 이런 논쟁은 근본적으로 보면 고대 문명과 근대 문명에 관한 영국적 논쟁의 연장전이었지만 이 연장전이 이렇게 중국의 상대적인 문화적 성취 업적에 관한 두 윌리엄 간의 논쟁으로 불거졌던 것이다. 윌리엄 템플이고 이 공적어는 치면 윌리엄 워턴이라 두 윌리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